그러니까 결국은 달러엔의 움직임이 이자율 차이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는 것인데 그 방향이 너무나도 일방적이에요. BOJ가 확실한 인상을 주지 않는 한 시장은 지금 너무 즐거운 거죠. 일본은행이 뭐 정책 기준 금리를 현재 제로 0.1%에서 조금 더 올린다고 치더라도 상당한 수익률 격차가 여전히 금리 격차가 유지가 되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조금 길게 놓고 보면은 아마도 변곡점은 국내 대표적인 전현직 환율 전문가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김준성 전 리만브라더스 한국 대표 그리고 시티은행의 유현정 소비자금융그룹의 유현정 부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우리 한미 유현정이 저기 시티가 한미은행 갔다가 인수합병하면서 결국 시티은행의 유현정이 됐고 예. 뭐 97년에 2천원을 갖다가 찍었던 당사자고 그죠? 예. IMF 갔을 때 아킬레스건을 계속 2천원 위로 간다가 아니고 그 딜러의 그 어쩔 수 없는 그 본능상 한번 찍어는 보고 돌아서더라도 찍었던 그건데 그 전에 대표님이 리만 전에 시티 계시지 않습니까? 예, 시티 있다가 한미하고 합병할 때 그때 네. 제가 리만으로 옮겨서 제가 그럼 부장님하고 유현정 부장하고 같이 겹치진 일을 않으셨구나. 못했습니다. 예. 거의 한 며칠 사이로. 며칠 사이로. 예. 이렇게 보면 될까요? 저 뭐 황선홍 뭐 안정환 정도로 보면 될까요? 연배나 뭐 그걸로 봤을 때. 그럼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저기 BOJ 어쨌거나 ECB도 최근에 금리 인하를 단행했고 뭐 6월 6일이었나요? 그 무렵에 했고 그 전에 스위스, 스웨덴, 캐나다 뭐 이런 등등으로 해서 꼭 연준이 안 해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그 물꼬는 텄고 그러다 보니까 6월 FOMC에서 연준은 일단은 넘어갔는데 오늘 살짝 뭐 가능성이 있을까 싶었는데 금리는 동결. 뭐 그러면서 또 국채 쭉 사던 거, 요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고 한 겁니까, 정확하게? 그러니까 말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말을 안 했어요. 말을 안 한 거고 네. 결정을 안 하고 7월 달에 결정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사실 시장은 오늘 좀 기다린 거는 뭐 달러인이 워낙 높으니까 네. 조금 달러인에 관련돼서도 또 이자율에 관련돼서도 예. 뭔가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금리 뭐 기준금리 안 올린 거는 예상됐지만 YCC 관련돼서 무슨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그 채권 사는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7월 달에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거는 완전히 그 시장이 좀 기대했던 그런 얘기는 없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도비시한 거죠. 굉장히 완화적으로 얘기한 꼴이 된 거죠. 배경을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일본은행이 2013년 아베노믹스를 시작하면서부터 그 대규모 국채 매입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2016년에 일드 커브 컨트롤을 하면서부터는 매입 규모를 상당폭 늘렸고요. 최근에 월 한 6조엔 규모 정도로 국채를 매입을 해오고 있는데 예. 얼마 전에 이제 일본 내부 기사에 난 뉴스로는 그 아마 이번 정책 회의에서 매입 규모를 줄일 수 있겠다. 한 1조엔 정도 줄여서 한 5조엔 정도 규모로 매입 규모를 줄여서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을 했고 그 부분이 이제 시장에 일본도 테이퍼링에 착수할 거다. 국채 매입 규모를 줄이면서 그 양적 긴축의 시작 단계에 들어갈 거라는 그런 예상들이 좀 강했었습니다. 그런데 예. 그런 예상과는 달리 이번에 그런 조치가 없이 다음 달에 매입 규모 축소 수준에 대해서 결정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점을 늦췄죠. 그러고 이른바 이제 그러면 국채 매입을 갖다가 줄여 나간다는 것이죠. 중단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제 끝내는 게 아니고. 여기도 테이퍼링 개념이네요. 그렇죠. QT하고 비슷한 거고요. 실제로 6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6조 정도면은 사실 예전보단 줄긴 줄은 거예요. 네. 23년 초에는 25조까지 됐거든요. 예. 근데 많이 줄고는 있었는데 이제 그 물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YCC를 이제
좀 줄여가면서 채권 사는 거를 줄이면 네. 그러면 이제 이자율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일본은 다른 데하고 달리 이자를 지금 올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예. 그러니까 이자율을 어느 정도 올려서 미국과의 그 금리 차를 더 줄여줄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이번에 거기에 대해서 언급 자체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금액적으로는 지금 부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6조면 이전보다 많이 줄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5조가 되든 4조가 되든 어떤 플랜을 얘기를 하고 우리가 그쪽에서 줄여가겠다고 얘기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잘 모르겠고 다음 달에 얘기할게. 이번 달에는 아무 얘기도 안 할래.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시장이 약간 놀랬죠. 오늘은 상당히 완화적으로 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달러엔 환율이 지금 다시 157.13인데 이 레벨에서 그냥 150 뭡니까? 158엔을 갔다가 지금 다시 158엔 빠지네. 갔다가 지금 다시 원위치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1시 반에 발표하자마자 157에서 158 갔다가 네. 그 이후에 158 한 2030 정도 갔다가. 가다가 3시 30분에 네. 위에다가 기자회견 좀 했거든요. 네. 정확한 뭐 얘기는 모르겠는데 네. 조금은 뭐 아까 한 얘기가 꼭 그런 뜻은 아니라 뭐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다가 얘기하자마자 조금 빠졌고 이후에 뭐 좀 시장은 조금 다시 내려오는 좀 그런 분위기입니다. 나오기 전에 해당 기사를 읽었었는데 네. 그 매입 규모 축소 논의 수준 자체가 작지는 않을 거다. 아까 우리 언급을 잠시 화면에 그 작지는 않을 거다라고 언급을 발언이 했었고 나왔던 것 거기에 같은데. 더해서 그 외환 시장에서 예나 약세에 대해서 상당히 좀 컨선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입장을 내보이면서 추가적인 예나 약세를 좀 제어하는 그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번에 만약에 양적 긴축을 시작을 하고 그렇게 되면 아마도 다음 달에 금리를 추가로 좀 올릴 거다라는 그런 예상들이 있었었는데요. 그 시점 자체가 좀 이제 전체적으로 뒤로 미뤄지다 보니까 예나가 1차적으로 약세 반응을 한 부분이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방어 차원에서 아마도 위에다가 추가적으로 기자회견 과정에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게 지금 보통 우리 달러엔하고 달러원 환율이 같이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아까 그래서 살짝 우리도 환율이 좀 올랐거든요. 네. 지금 제가 지금 뭐 인베스팅닷컴 여기에 나오는 달러원은 현재 1,385원 17전. 지금 우리 종가가 79원 30전인데 이렇게 되면은 달러에는 그냥 아까보다 그 BOJ 무렵 발표할 무렵의 레벨로 다시 원위치했는데 우리만 올라갔네요 또. 아무래도 유로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고요. 유로. 네, 그리고 뭐 원예는 지금 워낙 레벨 자체가 낮으니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일본 달러엔을 볼 때는 일본 구조적인 거를 조금 생각을 항상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뭐 어떤 얘기냐면 지금 이자율 차이에 의해서 달러엔이 많이 움직이고는 있지만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럴까 아니면 구조적으로 우리 항상 생각해봐야 될 게 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옌 캐리 트레이드. 예. 그거를 뭐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예. 엄청난 금액의 옌 캐리 트레이드가 지금 시장에 있고 네. 실질적으로 일본이 뭐 선진국이고 크레딧도 좋고 리퀴드하고 한 시장의 이자율이 빵인 거잖아요. 그런 나라에서 돈을 빌리는데 이자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5% 정도 돼 있고 네.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옌 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 유혹이라고 그럴까 이런 거를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5%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옌 캐리 트레이드의 기대. 그러니까 일본에서 야 이게 확실하게 이자율을 올려서 일본이 그래서 예나가 강세가 되겠구나 하는 상당한 기대가 있지 않는 한 이 옌 캐리 트레이드의 유지 또는 증가는 진짜 막을 수가 없거든요. 예. 옌 캐리 트레이드라는 건 기본적으로 예나 부채를 만들어서 뭐 해외 달러 어셋을 만드는 거니까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예나가 약세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지금 확실한 인상을 주지 않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그거는 이제 일본에서 돈이 나가는 경우고 네. 지금 일본에서 돈이 들어오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 주식이 좋으니까 사실 음. 최근에 중국에 있던 자금들이 일본으로 많이 넘어갔거든요. 네, 네. 그럼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일본에 외국인 돈들이 들어오는데 왜 엔화가 강세가 안 되느냐 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무슨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보통은 주식 투자를 하면 환해지를 안 합니다. 어떤 나라의 주식을 사면 네. 그 나라가 좋아서 사는 거기 때문에 예. 뭐 회사도 좋겠지만 대개는 환해지를 안 해요. 왜 네. 그러냐면 주식이 사실 더 많이 움직이거든요. 음, 외환보다는 외환이 많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주식에 비해서는 작고 또 그 나라의 그 회사에 투자하는 자체가 좋아서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안 해요. 네. 우리가 미국 갈 때도 안 하고 미국이 한국에 올 때도 안 하는데 일본에 투자하는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투자가가 S&P에 투자를 해서 S&P가 5%가 올랐어요. 예. 그럼 사실은 본전이에요. 그 사람은 5% 주식 투자를 해도 되지만 5% 예금을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일본에 가서 니케이를 사서 2%가 오르면 네. 그러면 이 사람이 원래 5%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환 해지를 해버리면 해지해서 뭐 잘 아시다시피 5% 이득이 생기기 때문에 니케이는 2%만 오르더라도 실제로는 7%가 오르게 되거든요. 니케이에서는 수익률이 예. 네. 그런데 그 차이가 해지를 하는 순간 5%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5%는 작지 않기 때문에 일본에 들어가는 니케이에 투자하는 것뿐 아니라 네. 직접 투자들도 대부분 다 해지를 하거든요. 예. 지금은 네. 이 차이가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결국은 달러엔의 움직임이 이자율 차이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는 것인데 그 방향이 너무나도 일방적이에요. 일본에서 나가는 거는 옌 캐리 트레이드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해지를 전혀 안 하는 거고 일본으로 들어오는 자금들은 대부분 다 해지를 해버리니까 확실한 인상을 주지 않는 한 이런 자금의 흐름상 달러엔이 뭐 그러니까 엔화가 강세가 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너무 어렵다. 그래서 이자율 차이가 많이 벌어진 이 시점에서는 일본의 구조적인 자본율 두 가지 점을 좀 주의해서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BOJ가 확실한 인상을 주지 않는 한 시장은 지금 너무 즐거운 거죠. 지금 너무 좋은데 여기서 뒤집어서 하기가 좀 어렵다.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네. 그럼 유 부장께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일단 7월로 미뤘지 않습니까? 네. 7월에 가서 뭐 그 규모가 어떻게 됐건 국채 매입 규모를 좀 줄인다. 네. 그 결국 BOJ 발 엔화가 덜 풀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그때 가서 또 금리도 지금 0에서 0.1이죠. 기준금리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 갖다 뭐 다음은 얼마나 더 올린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진짜 엔이 강해진다. 달러엔 환율이 그러면 내려오면서 이제 엔이 강해질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상당한 강세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방금 김주성 대표님 예. 말씀하신 그거하고도 예, 일맥상통한 얘기고.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일단 이제 조금 더 앞으로 되돌아가 보면은 시장은 사실은 지난해 연말 근처부터 뭐를 긴장을 했었냐면은 지금까지 마이너스 금리 정책, 수익률 네. 우선 제어정책을 펴던 일본이 정책 기조를 바꾸고 나면은 이 방향을 튼 부분 때문에 네. 시장이 놀래켜서 예.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던 옌캐리 트레이드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큰 흐름이 좀 조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긴장을 했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그 달러와 자산을 가진 사람, 예나 부채를 가진 사람들이 이 환 시장이 뒤집어지는 것에 대해서 긴장을 하지 않을까라고 우려를 했었는데 막상 3월 달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과 수익률 곡선 제어 정책을 폐지를 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화가 약세로 가요. 그- 그럼 시장은 오히려 그러고 어떻게 나서 되겠습니까? 160 이거 이 정도 조정에서는 시장에 된다. 별로 영향이 없겠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고 어. 엔화가 약세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일본은행이 뭐 그 국채 매입 규모를 좀 줄이면은 아마도 국채 수익률은 조금은 올라가겠죠. 장기 국채 수익률은. 그리고 일본은행이 뭐 정책 기준 금리를 현재 제로 0.1%에서 조금 더 올린다고 치더라도 상당한 수익률 격차가 여전히 금리 격차가 유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형태의 어떤 예나 약세 요인이 당분간 상존을 하게 되죠. 결국은 조금 길게 놓고 보면은 아마도 변곡점은 본격적으로 미국이 금리를 인하를 해서 금리 격차가 상당 부분 축소되는 그런 시점 정도에 근접해서나 엔화의 현재의 약세 상황들이 좀 조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현재 수준에서 추가적인 어떤 많은 폭의 예나 약세는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예나가 가파른 가치 회복세를 기대하기도 지금 당장은 좀 어렵겠다 말씀하신 그런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환 딜러들 사이에 흔히 하는 말로 지금은 달러인 장이야. 지금은 위안 보는 장이야. 아니야. 지금은 달러 인덱스야. 즉 유로 봐야 돼. 아니면은 그냥 코스피 봐. 외국인 산업 하나 이거 봐. 그때 그 트렌드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쪽이에요? 달러원 마켓을 보는 입장에서는 그런 말씀하신 그런 요인들이 계속 믹스돼서 그날 좀 다른 네. 그런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말씀하시죠. 말씀하세요.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환율이 움직이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뭐 예. 수출입도 있고 뭐 자금 흐름도 있고 그런데 최근 한 2년 동안은 달러 이자율이 워낙 급하게 오르니까 사실은 이자율 움직임에 따라서 거의 움직였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미국 10년짜리 국채 금리를 따라서 보면은 달러 인덱스가 거의 뭐 같이 비슷하게 붙어 다녔고 음. 또 원화도 아무래도 달러 인덱스 변하는 대로 따라 움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로 지금은 가장 많이 환율도 가장 신경이 쓰이고 사람들이 많이 보는 첫 번째 초점은 뭐니 해도 이자율 차이다. 이렇게 보니까 엊그저께 뭐 CPI, 뭐 FMC, PPI 나오면서 미국이 물가가 좀 안정이 된다 그러면서 지금 10년짜리 금리가 어느 정도 떨어졌잖아요. 예. 뭐 진짜 불과 한 달 전에 뭐 2주 전에만 해도 뭐 4.5, 4.6 뭐 게 이랬던 지금 게, 네. 4.2거든요. 그럼 40bp가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대부분 다 달러와의 이자율 격차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예. 뭐 그런 쪽으로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근데 지금 유로는 대표님 저 22가 금리를 낮췄으니까 그것도 아닌 말로 유로 약세. 네. 거기다가 유럽연합 선거하고 났더니만 또 나름 우파 진영이 또 약진을 하고 네. 뭐 마크롱은 약간 빡쳐가지고 뭐 의회 해산을 한다는 둥. 네. 지금 프랑스 정치가 제일 네. 흔들흔들하고 있는데 이 정치적 불안정성도 그럼 유로 약세 이렇게 봐야 되나요? 예, 며칠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며칠은? 며칠은 프랑스가 그렇게까지 난리가 날지 몰랐고 프랑스 국채 난리 났거든요. 네. 프랑스가 좀 난리가 났고 또 뭐니 해도 22가 이번에 사실 용감하게 선제적으로 이제 금리를 내렸으니까 네. 아무래도 조금 그런 영향도 있고 조금 유로 쪽은 일본이 약간 달러 엔이 좀 구조적이라면 유로 달러는 조금 단기적이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리 내려졌는데 유럽 정치는 왜 22 금리 인하 이후에 유럽 쪽의 정치들이 이것도 정치적 요인인가요? 정치적인 요인도 일부 있는 것 같고요. 일부 그리고 있는 금리를 것 같고. 인하하긴 했었습니다만 사실은 금리 인하가 앞서서 굉장히 폭넓게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었던 상황인데 이번에 사실 ECB가 금리를 내리면서 뭐라고 어떤 뉘앙스를 펼쳤냐면은 금리 내리기 싫은데 내리기 어려운 상황인데 내가 지금까지 했던 말 때문에 글쎄, 어쩔 수 없이 내린다. 그 뉘앙스가 컸죠. 그런 뉘앙스들이 좀 약간 강했었고요. 매파적이었죠. 예, 말할 때. 강했었고 기존의 시장에 사실은 프라이싱은 22의 금리 인하를 하기 전에 프라이싱은 거의 한 3차례 가까이 정도는 금년도에 금리를 인하하는 것으로 프라이싱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금리를 인하 한번 한 현재 시점에서는 한 차례 정도 금리 인하를 하면 많겠다 정도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22의 입장을 네. 쳐다보고 놓고 보니까 결국은 사실은 기존에 예상했던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긴축적인 행보를 좀 나타내고 있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좀 말씀하신 그런 정치적인 이슈에 더해지면서 유로와 유로존의 그 주가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그런 요인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우리 뭐 유부장님도 좋으시고 대표님도 좋으시고 저기는 우리 하는 속내는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도 먼저 내릴 수 있다. 꼭 연준이 뭐 9월이 됐건 11월이 12월이 됐건 적극적으로 내리기는 현재 여러 지표상 그렇게 만만치는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최근에 그 한국은행도 환율 수준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를 해서 그러지 않아도 약세 압력을 받고 있는 원화가 추가적으로 약세 달러 대 원환율이 추가적으로 상승 압력을 받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담을 느끼면서 선제적으로 다른 데들에 앞서서 금리를 인하하기에는, 특히 연준에 앞서서 금리를 인하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지표가 굉장히 강하게 뒷받침이 돼줘야만 할 것 같은데 예. 성장 지표라든가 물가 지표라는 그런 부분들이 이와 같은 부담을 뛰어넘어서 금리 인하를 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공식 시티의 공식 견해와는 조금은 좀 다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뭐 결론적으로는 같은데요. 저는 그 이유가 그렇게 복잡한 이유가 아니라 네. 그냥 단순하게 예. 지금 공무원이 네. 한국은행에 계신 분들이 예. 지금 금리 내렸다가 집값 오르면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야말로 가슴속에 복지부동의 자세가 나와서 요번에 선제적으로 못 내릴 것 같습니다. 물론 숫자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달려 있는데 그런 걸 다 무시하고 아무리 내려야 되는 당위성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그냥 예측건데 당위성은 좀 잘 모르겠고 예측하는 걸 좋아하는데 요번에 제 생각에는 절대로 먼저 못 내릴 것 같아요. 그 집값 때문에. 지금 내렸다가 집값 올라버리면 지금 뭐 여야가 이렇게 된 정치 상황에서 예. 누가 그런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래서 뭐 그냥 구태여 얘기하자면 그래도 금리 좀 먼저 내려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는데 예측컨대 그럴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고 보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ECB도 먼저 내리고 뭐 유럽도 내리고 뭐 UK도 내리고 캐나다도 내리고 뭐 일본은 미지비시를 하고 있으니까 올리는 거를 딜레이 하고 있으니까 내리는 거나 마찬가지고 중국은 뭐 내릴 것도 같지만 예. 중국이 급격하게 안 내리는 거는 내려서 효과가 없을까 봐 안 내리는 거지 예. 효과만 있다고 생각하면 내일도 내릴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 전에 다 선제적으로 내리고 예. 우리는 그 부동산 가격 때문에 못 내리면 결국 우리가 세계에서 꼴찌로 내리는 거죠. 다 미국 앞에 내리고 우리만 뒤에 내리고 그래서 그런 게 경제에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최근에 워낙에 나스닥 잘 달리고 있고 네. AI 그러고 있고 엔비디아가 1등 뭐 애플이 1등이니 마이크로소프트가 1등이니 뭐 엔비디아가 잠시 뭐 애플을 제쳤니 많이 이러고만 있는데 걔들만 잘 나가요. 우리도 미국도 상승보다 하락이 더 많고 네. 뭐 그런 상황인데 다들 마음은 그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BOJ 때문에 이렇게 일부에서 환율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한번 시간 되면 이렇게 그냥 구글에서라도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우선 달러 인덱스가 지금 어제오늘 막 튀고 있고요. 위안도 조용했는데 지금 달러 위안도 좀 꿈틀거리고 있고 엔은 지금 한바탕 난리치고 원위치고 우리 달러원은 지금 NDF 시세가 이거 지금 이 흐름으로 간다면은 다음 주 월요일날 80원대 진입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좀 출렁거립니다. 출렁거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대표님 말씀하셨다시피 미국채 수익률하고 달러 인덱스하고 그동안 이렇게 겹쳐보면 같이 움직였거든요. 미국채 금리 오를 때 달러도 강해지고 낮아질 때 같이 낮아지고 하는데 지금은 독일 10년물이 2.36 절대 레벨이 2.366인데 이게 지금 12bp가 빠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퍼센테이지로 5%가 빠졌습니다. 독일 국채 금리가. 그러니 지금 미국도 유럽도 지금 국채 수익률이 확 떨어지고 국채 가격이 올라가는데 국채 금리 떨어졌으면 달러 떨어진다며요. 근데 지금 달러는 강해지는 거예요. 요 약간 오늘 좀 뭔가 변곡점이에요. 예, 뭐 부장님 네. 더 잘 아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달러 이자율이 내려가면 네. 그래도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나라별로 지금 인하의 경로가 다르니까 이자율 차이가 줄었다 늘었다 하기도 하고 네. 또 독일도 따라가서 또 내리고 하니까 왔다 갔다 하겠지만 예. 전체적으로 이자율 수준이 다 내려간다면 저는 아무래도 그래도 달러가 약세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달러가 내려가면 아무래도 리스크 온 분위기로 가게 되고 리스크 온 분위기로 가게 되면 미국에서 아무래도 다른 곳으로 달러가 움직이게 되고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꾸로 들어오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거에 대한 또 제한이 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달러 이자율이 내려가면은 전체적으로 달러가 약세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앞으로도 지금 말씀하신 달러 이자율은 이게 미국 국채 미국 수익률, 이자율, 미국 국채 수익률, 실질 금리가 지금 내려가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내려갈 거라고 보는데 특히 오늘도 보여줬지만 원화 경우에는 원화는 글로벌 인덱스 따라서 움직이죠. 원 달러도 네. 움직이는데 조금 원화가 달러가 올라갈 때는 따라 올라가고 네. 달러가 지금 내려가는 이 시점에서 조금 다 못 따라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되는 이유는 결국은 지금 많은 것이 뭐 수출입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주로 이자율 차이와 자본 이동과 이런 거에 연관이 있는데 일본하고 비슷하게 우리는 어떤 자본 쪽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느끼냐면 요즘 워낙 해외 투자가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개인들도 투자가 많지만 기업들도 워낙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자율이 변하면서 이런 자본 쪽에서 어떤 변화가 우리 원화에 유리하게 움직여서 원화가 강세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구조적으로 많이 막혀 있죠. 계속적으로 지금 해외 투자가 늘어나고 있고 그게 뭐 나쁜 것도 아니고 막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기업 쪽은 뭐 하고 싶지 않은데도 공장을 뭐 미국에다 짓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미국에 뭐 10조짜리 예. 공장을 지면 예. 그냥 10조만 한 번 나간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그 공장에서 100달러를 벌면 예전 같으면 100달러가 전부 원화가 됐을 텐데 이제는 100달러를 벌 때 90달러가 예전에는 전부 다 서울에서 원화로 발생했던 게 이제 미국에서 발생을 하니까 100달러를 수출을 해봐야 10달러밖에 안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투자가 해외로 많이 일어나는 것이 앞으로 원달러 시장의 수급에 많은 나쁜 영향을 줄 거거든요. 네. 시장 사람들은 워낙 똘똘하니까 이런 것들을 잘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약간 원화 강세에는 다른 나라 그 이머징 마켓 커런시보다는 조금 앞으로 강해지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유 부장님, 예. 1,400원이 꼭 넘지 못할 벽은 아닐 수도 있네요. 뭐 글로벌 달러와 여기서 추가적으로 달러 대 원화율의 상승 동력으로 작용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보는 시나리오는 아직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 대표님 말씀하신 거에 이제 장기적으로 달러화가 네. 현재와 같이 이제 경제가 연착륙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에서는 뭐 모든 사람들이 달러화가 현재보다는 약해질 거라는 것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나머지 통화들의 회복세에 도움을 줄 거다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는 그런 움직임들은 그 미국 금리의 동향보다는 최근에 유로화 약세 움직임들이 결국 달러화 지수의 인덱스의 네. 상승 쪽으로 계속 영향을 미치고 일본 쪽에서는 말씀드렸듯이 그 소위 정책 정상화의 어떤 지연, 금리 인상의 지연 같은 부분들이 예나 약세, 달러화 강세 동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유로화를 볼 때 과거에 많이 봤던 지표들, 특히 이제 그 유럽 재정 위기 이후에 가장 많이 봤던 지표가 뭐냐 하면은 유로존 영내 국가들 간의 크레딧 스프레드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유로존의 가장 신용도가 좋은 나라는 독일입니다. 뭐 가장 신용도가 당시에 나빴던 나라들은 남유럽 국가였겠죠. 이들 국가 간의 국채 금리 차이가 유로니까 사실은 만약에 크레딧이 같다고 그러면 금리가 같아야 되는데 예. 이들 국가 간의 금리 차이가 상당폭 벌어집니다. 왜? 예. 국가의 신용도가 다르니까. 최근에 프랑스 국채 수익률과 독일 국채 수익률의 격차가 프랑스 국채 수익률이 독일 국채 수익률보다가 한 70bp 정도 더 높은 수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창피하겠다. 독일이나 프랑스나 싶은데. 예, 둘 다 선진국인데 이만큼 금리 예. 격차가 나 있어요. 예. 정치적인 불안정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느끼는 심리적인 차이가 그만큼
압박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고 이런 부분들이 유로와 약세 요인으로 작용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반사적으로 달러와 강세를 보이는 움직임이 최근의 움직임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듯이 달러와 지수의 변동이 계속 달러 대 원화율의 변동성에 주된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달러 대 원화는 동반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게 최근의 기본적인 시장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최근 한 일주일여 동안의 예. 시장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제가 좀 호들갑을 떠는지는 몰라도 대표님 S&P 500 빅스가 네. 지금 13.43인데 네. 하루 사이에 1.02가 올랐는데 이게 빅스가 하루에 8.21% 급등이에요. 네. 이러면서 지금 미국 3대 지수가 지금 지수선물 흐름은 지금 전부 마이너스 돌았거든요. 네. 지금 뭐 유럽 다 지금 2%, 뭐 1% 중후반대 막 이러고 있습니다. 유로스톡스가 1.77, 이탈리아는 2.58%, 프랑스 2.44%. 아, 프랑스는 아작이 나고 있는데 유로 약세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독일 막 국채 수익률 할 것 없이 이렇게 막 떨어지고 있고 해서 저는 좀 싸한 게 네. 뭐 뻑하면 싸다가 뻘쭘해지는데 혼자 우리 시장에 너무 지금 믿음이 팽배한 게 야 원래 미국 대선이야 예. 저 뭐 하늘 보고 멍 때리고 이상한 짓 하는 바이든이지만 네. 좀 걱정되는 바이든이지만 그래도 현재는 대통령이고 현재는 민주당 쪽이고 예. 옐런도 파월도 다 저 사람들이 지금 소위 말하는 오야붕들이야. 네. 그래서 금년은 걱정 없어가 지금 시장에 은연중에 퍼져 있는 믿음이거든요. 예. 이거 11월까지 이 믿음이 계속 될 수 있을까? 저는 계속 의심하는데. 그렇죠. 그리고 뭐 어쨌든 지금 뭐 큰 흐름은 두 가지지 않습니까? 미국 주식이 좋은 이유가 뭐니 해도 지금 이자율 관련돼서 어쨌든 이자율이 내려오고 있으니까 뭐 이자율이 내려오는 거는 주식에 뭐 결정적으로 좋은 거니까 그게 있지만 또 하나는 그야말로 AI 열풍인데 예. 사실 그것도 AI 미국만 좋으니까 사실 아까 이자율이 내려감으로써 달러화가 약세가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에 가장 강하게 반대 의견이 있는 게 야 미국만 좋은데 무슨 달러가 어떻게 약세가 돼? 지금 미국 빼놓고 좋은 데가 어디 있어? 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일단 미국 시장과 주식 시장에 관련돼서는 미국 시장과 다른 나라 시장을 좀 구분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을 보면은 어쨌든 나스닥, S&P가 뭐 매일매일 고점을 경신하고 있으니까 그냥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고점 경신을 매일매일 하고 있는 데서 빠져나오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특히 유럽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또 영향을 받겠지만 최근에 거의 요 정도만 내려가면 다시 올라가고 요 정도만 내려가면 다시 올라가는데 여기서 가지고 있던 주식 비중 특히 미국의 뭐 빅6 이런 거를 털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 뭘 빼셔가지고 빅6가 됐습니까? 뭐 보통. 테슬라. 테슬라 빼고. 요즘 대강 테슬라 빼던데요. 빅6를 테슬라 빼고 빅6라고 보면은 AI 관련된 걸 주로 보니까 뭐 빅6가 됐든 세븐이 됐든 그쪽을 그렇게 과감하게는 못 털고 있으니까 이번 경우도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쎄하니까 지금 빅스가 올라가는 이유도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잘 모르겠는데 내려가면 좀 많이 내려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데 결국은 시장이 아직은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게 뭐 대선이든 AI든 굉장히 낙관론이 지금 퍼져 있다. 지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 이렇게 지금 요 시장이 오늘 뭐 채권 시장, 외환 시장 뭐 할 것 없이 좀 꿈틀거리는 거에 대해서 어떤 뭐 유 부장님 뭔가 이렇게 좀 촉이 옵니까? 글쎄 아직은 그렇게 본격적인 어떤 변동성의 시작은 아닌 것으로 아직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혹시 이거 지금 우리 작가님이 보낸 질문지는 없을 것 같은데 요게 주류 언론이나 우리도 뉴스에서 잘 못 보는데 나름대로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좀 회자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 71년에 닉슨 쇼크, 금태환 근본이제 금태환 폐지 그러고 나서 한 3년 있다가 오일 쇼크 오고 이러면서 74년 그때 사우디하고 소위 말하는 페트로달러 어그리먼트, 페트로달러 협약을 해서 내가 너가 뒤봐줄게. 그 대신 니는 달러로 전부 결제해. 원유.
그게 지금 50년 협약이 이번 6월 9일로 만료됐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래 됐는데 지금 이 사우디가 네. 얼마 전에 시진핑 주석이 사우디도 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우디 이게 다시 연장됐다는 얘기가 안 들리고 네. 무슨 X 같은 데는 뭐 올라오는 거 트위터 같은 데는 네. 사우디 이제 안 한대. 네. 이제 루블 위안도 받는데 네. 그걸로도 한대. 이런 얘기예요. 이거 보니까 지금 언론에서는 이렇게 크게 다루진 않는데 네. 대표님도 별로 생각 안 하셨죠? 뭐 글쎄요, 저는 글쎄요, 달러의 위치가 흔들리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네, 된다겠죠. 근데 예. 달러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달러가 왜 이렇게 국제 시장에서 도미네이트하는, 그러니까 결국 모든 트랜잭션을 달러로 이루어지게 만들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뭐니 해도 큰 거죠. 미국이 크잖아요. 뭐 경제 규모나 뭐나 거의 뭐 예. 자본시장은 2, 3, 4위 다 합쳐도 안 될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이 스테이블하잖아요.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선점을 한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역사적으로 봐도 네. 1900년도 올라오면서 유럽, 그러니까 UK, 그 영국 거를 미국이 가져가면서 네. 벌써 이게 상당 기간 동안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게 하루아침에 이게 그야말로 인트렌치 된 거죠. 그러니까 참호를 파가지고 모든 것이 지금 달러로 돼 있잖아요. 예. 예를 들면 외환보유고도 다 달러로 채우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달러의 대체안이 그렇게 나올 수 있을까요? 쉽게. 예,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오래전부터 뭐 위안화가 달러의 역할을 상당 부분 나눠 가질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 실제로 지난 십수년 동안에 진행된 과정을 보면은 거의 눈에 띄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어디 발표를 할 일이 있어서 그 BIS 통계 자료에서 달러와의 거래 비중을 봤더니 지난 한 10여 년 동안에 거의 안 바뀌었습니다. 거의 변화가 없어요. 모든 외환 트랜잭션의 카운터파티의 90% 가까이 88점 몇 %가 달러입니다. 예. 위안화는 오히려 줄지 않았나요? 예, 위안화는 거의 그 자리 정도, 그 자리 정도 정도니까.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 통화들은 달러와의 지위에 대해서 여전히 넘사벽인 것 같습니다. 그래,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그쪽에 또 관심 있는 분들의 또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렇네요. 그래 보면은 마침내 달러 패권의 종말이 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흥분들 하시던데. 그러면은 지금 위안화가 무지하게 강세해야죠. 그러니까. 유로화가 엄청 강세해야죠. 그런데 지금 오히려 달러는 강으로 가고 있는데 저는 그 기사와 그런 일이 있었어? 그게 50년이 됐어. 네. 그 얘기 딱 듣는 순간에 저는 오히려 옛날 사담 후세인도 생각나고 그리 썩어도 준치라고 암만 저 이상한 나라 돼 가고 있지만 미국이 저기에서 꼭 바이든이 뭐 트럼프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미국이라는 그를 끌고 가는 저쪽에서 만약에 진짜 뒤에 아무것도 없는 거는 닉슨 쇼크 이후로 달러는 뭐나 똑같은데 그 와중에 전부가 전 세상이 달러만 쳐다보고 살게 만들었던 이 50년의 이 세상을 이걸로 해서 뒤집겠다 앞으로 변화를 만들겠다 했다가는 한번 또 조지려고 들까봐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네. 다들 달러 찾아 산발리 하는 그 어떤 이벤트를 또 만들까 싶은 생각도 은근히 한번 해보게 됩니다. 몇 년 전에 뭐 불과 2, 3년 전에 뭐 킹달러 하면서 달러 많이 올랐잖아요. 네. 뭐 114까지 네. 가고 할 때 보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왔던 것 같아요. 이자율도 미국이 높고 이자율도 올라가고 또 미국이 강하고 그런데 지금도 미국이 강한 건 확실하고 네. AI 쪽에서 뭐 미국을 누가 당하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미국이 혼자서 동무된 건 맞고 얄밉기도 하고 또 정치가 시끄럽다고 하지만 그래도 미국이 법치를 하잖아요. 물론 다른 나라가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법치. 예 법치를 하잖아요. 미국은 법치하죠. 예 법치를 하잖아요. 지금 어느 나라를 염두에 두시고 지금 뭐 법치를 입에 올리십니까? 러시아 그 정도. 제가 굉장히 죄송하겠습니다. 그래서 법치를 하고 하니까 이게 사실은 조금 그 두 가지가 다 있진 않고 지금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지금 달러 이자율은 내려오는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미국의 그 독점적인 지위는 그런 쪽에서 좀 수그러들고
달러 외환 시장도 좀 약해지는 쪽으로 가고 그런 쪽으로 좀 안정되지 않을까 저는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